저희 부부가 대출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앞으로 오른다는데 왜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 동안 투자 결산을 하고 우리 가계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대출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앞으로 오른다는데 왜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2년을 이자를 내고 총 8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3천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빌렸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부부가 내년 1월에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 집이 필요한데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구에 집 사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도 쌓이고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실거주할 집이라고 해도 사고 나서 내리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임장을 다니면서 입지 분석을 좀 하고 예의주시할 아파트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금매가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금을 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시드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알아보니까 제1금융권에선 어렵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제2금융권에는 다주택자도 현재 전세권을 설정한 뒤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아직 가능하더라고요. 제1금융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살 때 실거주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실거주의 정의를 그 집에 실제로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DSR 배제가 되는 상품인가? 두 번째, 일시 상환이 가능한 상품인가? 즉, 이자만 낼 수도 있는가? 세 번째, 고정금리가 가능한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정금리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처음이라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카페의 많은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알아본 대출과 전세 계약서를 써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여쭈어봐서 소개를 받은 대출과 그리고 제가 직접 제2금융권에 전화해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전화해서 문의한 대출, 셋 중에 뭐가 제일 저렴했을까요? 모두 똑같은 곳이었는데요. 지점마다 조건이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문의한 곳의 대출금리가 가장 저렴했고요. 임장뿐 아니라 대출도 손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 고정금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유일한 지점이었어요.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빌리지 않아도 되는 대출까지 일으켜서 매달 이자 내는 거 아깝지 않냐고요. 전세가 낫지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4.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일으켜서 내는 금액이 2년 동안 85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미분양이 좀 쌓이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갈 때 평소 3천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면 제 수익률은 3천 나누기 85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353%가 되는 거잖아요. 353%짜리 투자처가 쉽게 있나요? 아니 그걸 너가 어떻게 확신해? 3천만 원 싸게 못 사면 어떡할 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동산 사이클이 뭔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바로 아셨을 거예요. 공급폭탄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매매가가 내려갔던 아파트는 그 구간을 지나고 다시 공급이 줄어들면 하락한 폭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고요. 평택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아파트 수요는 2천에서 3천 정도네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지금 요만큼만 필요한데 이만큼 입주 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 2023년에도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적정량을 조금 초과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미분양 수치를 한번 봐볼게요.
미분양 수치를 보면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좀 줄어들었다가 2019년도에 또 되게 많은데요. 근데 현재는 거의 없죠. 네, 그럼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됐냐? 아파트 실거래가로 한번 어플을 사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가격 변동, 매매 전세 가격 흐름을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지역별로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경기도의 평택을 봤었죠. 평택으로 가보면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줄여서 봐볼게요. 저희가 미분양이 많던 16년부터 지금 파란색이 매매가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가인데요. 매매가가 계속 보합이 되어 있다가 너무 많이 미분양이 쌓이면서 2018년부터 급하락을 시작하죠. 쭉 하락했다가 2020년 중순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매우 싸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신 분은 아마 3억대에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7에서 8억 정도 하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4, 5억을 벌었겠죠. 거긴 수도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16, 17, 18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 전에 13, 14, 15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요. 16에서 18년도는 거의 폭탄 공급을 했었어요. 이게 천안 서북구 기준으로 조회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미분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미분양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미분양이 쌓이다가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훅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천안을 보시면 2015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2019년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4억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2021년도 실거래가가 8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저점을 잡을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몇 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적게 잡았고요. 지금 당장 월세 아까워서 이자 몇십만 원씩 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산을 크게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당장의 초콜릿 한 조각을 먹는 대신에 홀케이크 하나 전체를 먹을 기회를 놓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홀케이크 전체를 받으실 건가요? 물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 갖고 있는 투자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빌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정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즉 영끌이 아니고 계속 시장을 예의주시할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이 내린다라고 하면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고 그때 싸게 살 기회가 왔다라는 마음으로 시드를 준비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출금리 올라간다, 부동산 상승기류 꺾였다, 부동산 규제로 무조건 유주택자는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말만 듣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직접 알아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있어도 이자를 감당 가능한지, 부동산 상승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유주택자지만 대출받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를요.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을 남겨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은행과 똑같이 합시다. 은행에 내 투자 수익률보다 작은 이자를 내면서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스터디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억대 자산가가 된 황현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누군가는 밥그릇을 들고 빗물을 받고 누군가는 큰 대야를 들고 빗물을 받는다고요. 똑같이 기회는 주는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고 누군가는 그동안 꾸준히 돈그릇을 넓혀서 그 기회로 크게 자산을 늘린다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돈그릇은 오늘도 한 뼘 더 늘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안녕!